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성매매랑 드러그, 마약의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둘 다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긴 합니다. 근데 뭔 짓거리든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 전체에서, 그리고 러시아랑 중동아랍 싹 다 합해서, 아시아까지 합해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지금 그나마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보면 독일,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랑 라트비아, 그리고 터키랑 오스트리아, 요 정도 국가들만 좀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오늘의 나라 네덜란드예요. 유럽도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건 더더욱 별로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처럼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도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주별로 달라요. 몇 개 주는 지금 합법화가 되었는데 또 몇 개 주는 안 되는 주들도 있고, 캐나다는 전체가 지금 합법화되었고요. 어느 정도 뭐 제한된 용량, 그리고 합법적인 유통이 된 곳들에 대해서만 지금 합법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유럽에서는 마리화나 대마초에 합법화가 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마리화나 대마초는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마초 얘기를 하면 노딱이 붙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파로. 어떻게 노딱 붙는데? 노딱이 안 붙으려면 어쩔 수 없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성매매든 아니면 대파든 풀어주는 국가들도 꽤 생겨서 여러 나라가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이미 진작부터 성매매랑 대파 이거 두 개 다 절대로 안 된다, 전 세계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에도 성매매랑 대파를 합법화하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이제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제 대파랑 이제 성매매 하려고 이제 네덜란드 가서 그럴 사람들 뭐 안 걸리면 뭐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네덜란드 가서 대파 빨고 그리고 성매매하고 오면 대한민국에서 뽀록나면 개박살 납니다. 다들 아시죠? 속인주의. 어딜 가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대로 조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조금 뭐 유흥의 메카 뭐 요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네덜란드 가면은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더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제로 간다요 주변에도 있었어요. 근데 간다요가 앞에서 얘기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대파를 합법화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줬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1900년대 초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국가들이 대파라던가 대파 말고도 수많은 마약류와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만나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진반열에 오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마약류를 판매, 유통, 수출하는 인간들을 다 같이 조지면서 함께 통제해 나가자라고 결정합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을 통해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국가들이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자라는 걸 정했단 말이야, 이때. 근데 그걸 네덜란드가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합니다. 왜냐면 당시 1900년대 초만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대영 제국, 유럽의 가장 큰 항구로 불리우던 네덜란드, 이 두 나라가 아편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파 같은 그런 마약류들로 돈을 좀 잘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하냐면 마약 유통 판매가 걸리면 징역 3개월 때리고 말았어요. 이거 솔직히 징역 3개월 때린다는 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안 맞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 가니까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가 봐도 좀 돈을 버냐 마냐를 떠나서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1928년에 3개월을 1년으로 늘립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으로 늘린다고 이걸 안 하겠습니까? 이게 또 징역을 늘리나 마나 소용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관리가 안 돼요. 애초에 너무 만연해졌어요. 이제 지금 미국의 경찰들이 실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너무 대낮부터 하고 막 비틀거리고 이런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그거 통제 안 된단 말이야. 미국도 내버려 두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진짜 네덜란드도 그랬습니다. 너무 만연하니까 이제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 의사들이 처방전에 마약류를 넣어서 그냥 막 처방을 해주는 게, 의사들이 허용이 굉장히 폭넓게
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네덜란드 정부도 의사들이 이 마약들을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처방을 못하게 해주려고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걸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던 의사협회 같은 데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의사들이 뭘 주냐 마냐 처방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 마냐에 대해서 경찰들이 그걸 간섭을 잘 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파를 넘어서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수많은 화학물질들로 만들어진 그런 마약류들까지 제가 전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헤로인, 코케인, 암페타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도 의사들이 막 처방해서 뿌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덜란드가. 자,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1,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크게 일어났을 때 일반 병사들이 마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정부가 국방부가 뭐라고 하기가 좀 껄끄럽죠. 안 그래도 지금 몸도 아프고 전쟁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약도 해라 마라 막 이런 거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막 간섭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분위기상.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마약이 좀 더 만연해집니다. 더 퍼져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네덜란드 정부가 53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죠. 1953년에 대파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1960년대 말부터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대파를 포함한 수많은 마약류들이 너무 많이 퍼지는 겁니다. 68혁명. 저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1968년에 일어나서 68혁명이에요.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샤를 드골 알죠? 당시 샤를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드골이 집권할 때 경제 성장률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샤를 드골이 군인 출신이고 조금 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는 걸 좋아해서 경찰력이나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막 학생들 잡아조지고 막 국가에다가 시위하는 애들 그냥 다 잡아조지고 막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거든. 경제 안 좋아졌지.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해야지. 학생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 샤를 드골이. 학생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동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68혁명을 나중 가서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이게 점점 전쟁도 나빠 평화가 중요하다고 자유를 보장해라 공권력 물러가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시위를 하는 과정을 가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저 꼰대들 싫고 경제를 살려내라 이런 거로만 하다가 자기들한테 뭔가 좋을 것 같은 명분 같은 걸 끼어파리를 해요. 나중 가서 좋은 건 다 쳐넣는 거야 그냥 막. 처음에는 그냥 경제 살려내라 시위를 하면서 들어눕던 게 나중 가서는 경제도 살려내고 전쟁은 나쁜 거라고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68혁명이. 그러다가 이제 시위가 너무 거세니까 샤를 드골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죠. 욕 뒤져라 먹었어 당시에. 1968년도에 학생이었던 그 세대들한테 샤를 드골이 진짜 관짝까지 욕 먹었어. 자, 어쨌든 이 68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도 나빠, 기업들도 나빠,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 쓰레기 같은 기업들, 정치꾼들이나 기업가들도 나빠, 권위주의적인 새끼들 나빠, 군인들도 나빠, 정부는 나빠, 외교관들도 나빠, 다 나빠 이제. 저 68혁명이 터지고 나서 히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자유를 보장해라, 민주주의가 좀 더 굳건해져야 된다, 권력자들이 나쁘다, 그러면서 이제 히피 문화도 같이 퍼져요. 그거를 히피 문화와 섞이면서 마약이 더욱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약 빠는 것도 우리들의 자유라면서. 이러한 68혁명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마약 문제 많았다고 했는데 훨씬 더 안 좋아졌겠죠. 네덜란드에서 저 68혁명 이후에 청소년 성인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마약 같은 걸 빠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저 68혁명 때 전 세계적으로 부르짖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자기 합리화에 악용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약을 빨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불륜을 저지르든 다 그냥 왜 개인의 자유인데 니들이 뭐라고 하냐 정부가 관여해서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좀 개방적으로 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 당시에. 그렇게 네덜란드의 마약이 워낙에 퍼지면서 사실상 네덜란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옵니다. 이제 네덜란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 마약이 너무 많이 퍼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해결 방법론 자체를 바꿉니다. 해악 감소. 이 마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좀 정신적인 중독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는 방법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거를 막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죄 모델. 너는 범죄자 새끼다. 니는 그냥 그걸 대파를 빨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냥 사회 쓰레기 새끼. 개새끼 저거.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 빨게 만드는 이 범죄자 새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서 조지는 방법이죠. 첫 번째로. 그 다음 질병 모델. 암 걸려? 일찍 뒤져.
때 몸뚱아리 작살날 수 있어. 이런 이제 좀 질병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해약 감소다. 그러면 해약 감소는 범죄랑 질병 모델과는 다르겠네요. 그죠? 1976년에 네덜란드가 또다시 마약류법을 개정합니다. 구분을 해요. 하드 드러그, 소프트 드러그. 센 마약, 약한 마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네 소프트한 건 우리 처벌 안 할게. 대신 앞으로 내일부터 하드한 건 다 조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걸리면 이거 되는구나. 아싸리 그냥 이거나 하면 되겠다. 로 사람들의 눈을 이 소프트 드러그로 다 돌려버려요. 일단은 이 하드 드러그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헤로인, 코케인, 암페타민 진짜 이런 걸 하면 사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용량 조금만 초과해도. 그리고 절대로 시작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마약들은. 이런 거에서 병 생기고 가정 파탄 나고 사회생활 처한하고 돈도 안 벌고 국가의 GDP에 도움도 안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처먹고서 개판 나는 거야. 저 마약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자, 그렇게 네덜란드가 1976년부터 마약법 개정을 하고 대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선정됩니다. 소프트 드러그만 대부분이 대파예요. 대파. 합법적으로 이제 대파를 구매할 수 있는 곳. 이제 네덜란드에서 대파를 구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면허증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고 이런 곳들을 커피숍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커피숍이라는 게 생기고 장사를 시작해요. 이거를 1976년 이후부터 이제 네덜란드가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전 세계가 쟤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파라던가 이런 그 마약류 드러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개판이 나 있는데 이거를 허용해 준다고? 이렇게 된 거죠.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욕을 먹어요,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다른 나라들 지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막아야 된다고 얘기만 해놓고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아시죠? 지금 절대로 못 막는 거 지금 미국 마약. 그래놓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조져가지고 없애야지. 어디서 뭐를 허용해주고 난리야 지금. 이러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 욕을 했다는 거죠. 이후에 1979년부터 네덜란드의 경찰 당국, 치안 당국들이 마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공공연하게 대파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TV든 포스터든 여기저기에서 막 광고 때리고 그짓거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담배 광고 없죠. TV에서도 안 나오고 포스터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구매할 때 슈퍼에 가서 담배를 구매하는 곳 카운터에 가서나 담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연한 광고를 금지시킨 거죠. 네덜란드 정부가. 당연히 하드드러그는 절대로 판매 유통 금지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절대로 판매할 수 없고 소프트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만약에 대파를 빨면서 술 처먹고서 소란 떨면은 강력하게 처벌하게끔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명이 5g 이하로만 살 수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500g을 빨고 싶다 개소리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5g 이하로만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가 이 마약류에 대한 처벌법을 더욱더 강력하게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 드러그 대파를 풀어줬는데 아직도 하드 드러그를 해 소프트 드러그만 하게끔 해줬더니 아직도 하드 드러그에 손을 대는 인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야겠다. 씨부레 이거. 이게 기강이 안 잡힌다 나라가. 소프트 드러그 외에는 하드 드러그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조집니다. 대대적으로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1990년대부터 더욱더 하드 드러그 같은 거를 강력하게 처벌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이즈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하드 드러그를 위해서 주사기 돌려쓰고 그 하다가 이제 에이즈 감염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조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1995년부터 이거 지금 대파 같은 거, 이 대파를 판매하는 가게들도 지금 이 판매 면허증을 너무 정부가 남용했다. 너무 많이 뿌려줬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도 담배 쿼터제 있는 거 아세요? 슈퍼가 이 골목에 100개가 있어. 그럼 그 100개가 전부 다 담배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몇 개까지만 제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요. 그걸 면허를 돈 주고 사든가 그 면허를 넘겨받든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네덜란드에서 대파 파는 가게도 이제 면허 같은 거가 너무 많이 뿌려져가지고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지금 가게들이. 대파 팔아먹는 가게들의 면허 수를 더 늘려주지 않고 동결합니다. 그리고 택시 면허 사고 파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대파 파는 가게의 면허는 양도하는 거를 금지시켜야 해. 그걸 어떤 상태야 지금? 1000개가 있어. 근데 1000개 이상 안 늘어나게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양도도 안 된대. 그럼 저 가게 하던 사람이 문 닫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저 대파 팔아먹던 가게가 하나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싶어도 양도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 점점 줄어듭니다. 1990년대부터. 그리고 이 대파 파는 가게들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2009년부터
학교 같은 곳의 전방 250m에는 절대로 이 가게들이 생길 수 없다면서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이 국경에 있는 네덜란드 도시들에 대해서 외국인 대파 판매가 완전 금지됩니다. 네덜란드 자국민들한테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자꾸 우리 독일 사람들이 네덜란드 니네 나라 국경도 붙어있는데 시부레 가가지고 빨고 오잖아. 어떡할 거야? 너네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해서 되겠어? 봉급을 받으면서 도대체 정부의 그 정부 당국자라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를? 이제 그렇게 이제 독일이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대파 성분 중에요 THC라고 그 성분이 원래 네덜란드에서 판매 가능한 수치가 18%까지 허용이었는데 2005년부터 15%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는 절대로 마약을 광범위하게 다 풀어주거나 뭐 개나 소나 가면은 무슨 하루에도 무슨 50g 500톤이고 뭐고 빨고 싶은 만큼 빨고 살 수 있다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네덜란드가 결국에는 2012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마약류를 전면 판매 금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 있는 도시들만 외국인한테 판매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2012년부터는 외국인들 전체에 대해서 전면 판매 금지를 선포했다는 거야.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풀어줍니다. 이게 네덜란드 안에서도요 보니까 일단 정부가 법을 때리잖아요. 외국인한테 판매 금지! 했어.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헌법소원 같은 거 있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는 거예요. 네덜란드 내에 있는 내부법상 충돌하고 사람들 간의 왈가왈부도 많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막아놨더만 위헌 다시 풀어주셈 그래서 잠깐 풀렸다가 또 법 개정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았다가 또 위헌해서 풀어줬다가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 안에서. 그래서 2012년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대파 같은 거 판매 전면 금지했는데도 또 풀렸어. 그 이후에. 그런 게 있어요. 네덜란드도. 알아보니까. 자 이렇게 네덜란드가 뭐 아무거나 다 빨아도 되고 뭐 그런 나라냐? 절대로 아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마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 생각하는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네덜란드가 저런 식으로 사실상의 합법화를 해놓으니까 이거를 네덜란드가 안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마약이 사실상 불법입니다. 유럽연합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까지 합법화되어 있고 뭐 판매하는 데가 뭐 어디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더니 이거 뭐 개소리냐? 걸리면은 처벌하나 제발 걸리지 않게 해. 일단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불법이니까. 유럽연합에서 불법으로 안 하면은 개지랄해. 다른 나라랑 우리 네덜란드가 속해 있는 기구에서 지랄을 하도 해서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해놓을게. 안 그러면 쟤네가 막 우리한테 계속 지랄하니까. 근데 국민들아 잘 들어. 안 걸리면 돼. 알겠지? 요런 느낌이야. 지금 네덜란드가 그런 느낌이에요. 자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허용을 해놨어. 근데 법적으로는 불법인 거야.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가.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의 대파만 그 씹으러 갑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룸빵 좋아하는 인간들 또 여기 가서 뭐 하러 갑니까? 성매매 합법 국가죠. 성매매하러 가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 네덜란드가 지금 유럽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성매매 합법 국가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성매매라는 게 인류 역사상 없어진 적이 없어요. 조선 한반도에서도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전 유럽의 도덕주의, 더 나아가서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 같은 여성 참정권, 더 나아가서 여성 운동이라든가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전개되면서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성 단체들 중에서는 여성들은 바깥에서 사회생활 같은 걸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런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시불에 성매매를 없애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해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성매매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나 봐요. 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매매가 금지돼요. 189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성매매 업소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형법으로 만들어버려요. 형법 250조. 성매매 관련 처벌법도 만들어버리고 성매매 업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여성의 인신매매도 처벌 규정에 속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본인의 의사대로만 하지 않고 빚 때문에 어떤 포주의 협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도입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법 생긴다고 바로 사라지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1996월 1월에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대놓고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만 해도 합법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단속해서 조지고 잡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YS 정부 때부터 이제 좀 잡아들이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IMF가 터져요. 1997년에. 그리고 성매매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가 안 좋고 취업난이 힘들수록 성매매가 늘어난다는 그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게 또 추가되고 개정되죠. 근데도 지금 2022년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신논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등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원 인계동에서 안 없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성매매를 금지시켰고 이런 윤락가들을 없앴고 윤락촌들이 사라지지만 그러자마자 개인주택들로 삐집고 들어가서 또 성매매가 퍼집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사회가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 지금 진짜 사회의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일단 내버려 두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가 딱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랬죠. 네덜란드도 똑같았어요. 근데 앞서 말한 대파, 마약류 얘기할 때처럼 1968년 68혁명 전후로 성문화가 개방되고 굉장히 느슨해지고 좀 그렇게 되면서 별의별 게 다 생겨요. 진짜 단체로 만나서 별 난리치는 부부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룸빵이 생기지라는 별짓 다 떨어마. 유럽 전역으로 생겨 그런 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나 유럽은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유럽은 수많은 기독교와 가톨릭 정당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개방적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많은 경우도 많고 자국민들이 그런 좀 개방적인 마인드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유럽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랬었어. 가톨릭이나 그 개신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68혁명 전후로 해서 굉장히 그게 좀 느슨해지고 이제 개방적으로 변해요. 유럽도. 그전에도 유럽이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조선시대급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건 좀 오해입니다.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란한 사람들이 문란한 짓거리 하는 것만 매스컴에 뜨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저러나 보다. 유럽 사람들은 다 저러나 보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 간새들만 찍으면 우리나라라고 안 그려? 자, 결국엔 네덜란드가 이제 성매매를 그렇게 좀 그냥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저것 때문에 사회가 뭐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개판 나는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근데 1982년이 돼요. 1982년에 오니까 갑자기 네덜란드의 여성단체들이 강제적으로 협박받고 인신매매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제로 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막고 그 포주새끼들 잡아줘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성매매하고 그러는 건 내버려둬야지. 왜 그걸 정부가 일일이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 솔직히 여성운동을 한다면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죠. 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신매매 아니면 강제로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호해줘야 된다. 협박해가지고 시킨 그 포주새끼들을 잡아서 족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야. 근데 그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포주에게 강제적으로 당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네덜란드에 들어오면은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게 승인됐다.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방의 유럽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제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막 가요. 그래서 지금 저 네덜란드에서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성매매 업자, 네덜란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가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네덜란드로 들어와서 성매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결국 1997년 네덜란드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덜란드 인구 74%가 성매매가 직업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잘 봐야 돼. 근데 성매매를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뭐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 직업이지 하나에. 요런 느낌으로 74%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 그동안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쉬쉬하면서 내버려뒀던 그 성매매가 1997년부터 네덜란드 국회의 연립정부에서 협의가 잘 돼서 허가됩니다. 그리고 성인만 가능하고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리고 EU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만 성매매를 허용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성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좀 구체적인 성매매 합법 법률안이 이제 가결됩니다. 그게 그리고 1999년 가면서 또 추가되고 여러 가지 짜잘한 게 좀 수정 보완되면서 완벽하게 통과돼요. 1999년에 통과가 되고 계도 기간이 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네덜란드 성매매가 완벽하게 합법화됩니다. 무슨 네덜란드가 옛날부터도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고 법적으로도 승인하고 그런 게 아니죠. 2000년 10월 1일부터 확실하게 통과됐다는 거야. 좀 그래봤자 20년 조금 넘은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것도 네덜란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허가증도 동결을 하거나 남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도시 안에서는 특정 구역 안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많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매매 업소들과 성매매를 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업소가 어디 있고 몇 명이 있고 허가증을 동결시키고 지금 업소가 몇 개 있는지를 쫙 좀 들여다보고, 요새 너무 많아졌네? 한동안 허가증 주지 마. 요새 좀 줄었으니까 몇 개 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관리합니다. 네덜란드는 애초에 싹 다 사회적으로 좀 불편해하는 거를 조지고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죠. 마약류든 성매매든 뭐 이런 게 나쁜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대요, 실제로. 근데 현실적으로 없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국가가 관리하고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국가가 관여를 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 네덜란드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뭐다? 네덜란드에서 물고 빨고 연병 난리치고 지들 하고 싶은 짓거리 하러 간다. 뭐 좋아. 걸리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강력 처벌받는다. 그리고 성매매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파 같은 거는 니들이 빨고 싶은 만큼 가가지고 빨 수도 없다. 1인 1 5g이다. 요거를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받아요. 걸리면 가가지고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